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동아시아사 그 수능 해설로 여러분을 또 만났어요. 올해 수험생인 친구들이 사실은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듣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올해 우리 동아시아사를 선택해서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 그 한 과목으로 동사를 선택한 우리 동사 최정예 이만대군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 이제 전년도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많이들 보는데 이 동사를 선택한 친구들의 그 집념과 용기와 그 레이스를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여러분들 수고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올해 지금 오늘 수능을 본 친구들은 진짜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발 뻗고 잤으면 좋겠어. 쭉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쯤 여러분들 가채점 정답은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헷갈렸던 문제들 그런 게 궁금하면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총평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제2 외국어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모든 친구들이 그걸 다 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해내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막 한국사는 어땠어요? 국어는 어땠어요? 딱 시험이 끝나자마자 선생님방 고3 친구들이 정말 연락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사 친구들은 어떤지 오면서 내내 이렇게 좀 다이렉트 메시지를 좀 보면서 왔어요. 출제진들도 검토진들도 또 이제 오늘 감독한 선생님들도 또 동아시아사 가르친 모든 선생님들도 오늘 수능이 어땠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도 궁금할 거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얘기가 어떤 식으로 올라오나 봤더니 뭐 16번이 어려웠어요. 뭐 11번이 어려웠어요. 14번이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씩 그 문제들 제대로 좀 쏙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 건데요. 1번 문제는 우선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 이 풀면서 이게 연계 문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다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연계 50%잖아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문제가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에 다 있다는 얘기고요. 수능 특강에 다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수능 특강 정리한 거 가지고 온 거거든. 이게 수능 특강이잖아. 여기에 있는 청동솥 그대로 지금 출제가 된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 청동으로 만든 지금 여기에 솥이라는 대놓고 줬어요. 청동으로 만든 솥. 우선 청동으로 만든 걸 찾으시면 되고요. 얘는 솥이래요. 아마 용도는 제사나 의식에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은허라는 것까지 줬어요. 은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시기는 상나라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이 바로 은허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이 곳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도 이 청동솥, 4발 달린 상나라의 청동솥 이 솥을 배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은허에서 발굴된 상나라의 청동으로 만든 솥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중국 황허강 유역의 왼쪽은 청동술잔이고 오른쪽은 바로 상에 4발 달린 솥이다. 주로 제사의식에 사용되었다. 이게 선생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교재에 다 사실 그대로 있는 것들이죠. 정답 이미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얘는 뭔데? 동탁이잖아. 일본 열도의 청동기 시대. 그쵸? 얘는 뭐예요? 만주 한반도의 비파형 동검이죠. 길게 설명할 것도 없죠. 얘는 뭐예요? 역시 만주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합니다. 얘가 돌이지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유적이죠. 얘만 지금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일본 열도의 조문토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간다? 청동솥. 이런 문제는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수능 특강, 수능 개념 교재에 있던 거 그대로 출제된 거고요. 이제 선생님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 그대로잖아. 그치? 다 지금 선지에 나왔죠.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2번인데요. 조금 낯설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25페이지
자료 플러스에 보면 효 문제에 대한 자료 플러스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게 수특 연계로 출제한 문제인데요. 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었느냐? 실제로 가장 마지막에 봤던 10월 학평까지 효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계속 나왔어요. 우리가 6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한 번의 수능을 보는데 한 절반 이상은 북위의 효 문제가 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료를 다 썼어요.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연극 대본으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효 문제가 사료 문제, 사파 문제 진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진들이 똑같은 효 문제를 내는 건 맞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된 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10월달 학평가에 약간의 기시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신한 사료, 총평 때도 얘기했죠. 새로운 사료를 통해서 조금의 낯설음이라도 사실은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힌트. 국조가 창업되어 중원의 혼란을 진정시켰어. 혼란을 진정시켰다는 건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 창업한 이후에 혼란을 진정시켰다. 북위가 뭐한 나라예요?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켰죠. 그래서 어쨌건 화북 지역에서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북위예요. 근데 이거를 설사 그렇게 못 읽었다 할지라도 이미 남조와 더불어 천하를 둘로 나눈 지 수십 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는 남조 시대고요. 위에는 지금 북위가 5호 16국 시대의 분열을 통합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동양왕이 누군지가 지금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동양왕은 근데 전래의 유풍을 지키려고 했고 새롭게 바뀌는 걸 잘 안 따르려 했어. 특히 풍속을 바꾸거나 러양으로 도성을 옮기는 것, 관제를 고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이 꾹 닫고 있었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니네 이 사료를 본 적이 없다고? 이런 건 본 적이 있을 거야. 황제가 러양으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10월 학평에도 그거지. 신하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효 문제가 하는 많은 정책들은 진짜 강력하게 효 문제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지만 굉장히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어.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한화 정책, 막 선비어를 쓰면은 막 관직에서 파직하겠다. 하지만 이거 사실 효 문제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재위 기간 동안 확 추진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황제 역시 막 다그치지 않고 다만 도리어 들어 깨우치려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 황제가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인 거야. 관제를 고치는 일, 풍속을 바꾸는 일, 대표적인 게 한화 정책이잖아. 그리고 러양으로 도성을 옮기는 것, 남조, 북조 다 얘기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통일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러양으로 도성을 옮겨요. 평성에서 러양으로 도성을 옮긴 사람 바로 누구예요? 북위의 효 문제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다른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고조선 멸망시킨 거 한나라 무지의 기원전 108년이죠.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던 645년 7세기 중엽의 상황입니다. 평성에서 한고조를 포위한 거는 누구예요? 묵특선우예요. 어느 나라의 흉노에 한참 다 달아나 버려요. 정답 4번이죠.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했다. 호한융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도 했어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이에요. 한화를 표방하지만 어떻게 그것만 받아들여요. 자신들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지금 융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방향성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노구관행에게 금도장, 금인을 하사였다? 이거 후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가요? 미주춘 황제는 북위의 효 문제,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그리고 모평 때마다 말씀드렸죠. 일본의 이관팔성제, 다이오 율령의 이관팔성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민부성, 식부성, 까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말아라. 일본은 701년에 다이오 율령이라고 하는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이관 8성 중에 경부성과 8성 중에 식부성이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보면요. 장병의 명분은 두 통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 통은 국에다 두고 한 통은 중앙의 병부성에 보낸대요. 이관 8성은 중앙이죠. 그리고 국은 뭐예요? 국군리.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오율령과 일본을 공부할 때 국군 리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관팔성제는 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자주 했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어떤 게 일본 거예요? 어떤 게 일본의 다이오율령이에요? 이거죠. 왜 이건 거 알았어요? 이관팔성이죠. 맞아요? 그동안 시험에 얘네들 맨날 나왔죠. 근데 오늘 누가 나왔어요? 식부성 나왔고요. 병부성 나왔어요. 이게 중앙이에요. 이게 일본의 다이오율령이고요. 예, 이거는 고려 거고 이거는 발해 건데 왜 발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이게 지금 선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일본의 다이오율령인 건 알았어요. 중앙관제로 이관팔성을 두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난도를 잡기 위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정답이 아주 쉽게 가죠. 신기간 태정관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일본의 다이오율령인 걸 아느냐까지만 물어보고 있어요. 군사제도로 부병제를 운영하였다. 예, 이거 맨날 우리 당나라 얘기할 때 하는 거잖아. 삼성육부제뿐만 아니라 뭐 과거제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조용조 얘기하고 균전 얘기하고 부병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수당 얘기가 될 것이고요. 중정대, 선생님 이거 어려웠어요. 예, 우리 발해까지 꼼꼼하게 다 배웠잖아. 중정대 문적은 주자감 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발해 얘기고요. 중앙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아니라 성균관이래요. 예, 고려시대 국자감이었다가 이게 고려 저 뒤쪽으로 가면서 성균관으로 바뀌죠. 그리고 조선은 그 중앙교육기관으로 처음부터 성균관이라고 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고려 조선 그리고 일본 아니지. 진짜 이런 건 정말 낚일 수 없는 거지. 독서 상품과는 통일신라잖아, 그치? 독서의 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한 통일신라 때 이거 과거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갔다까지 해서 일본의 다이오율령 문제로 여러분들 3번 정답 1번으로 바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언제야 모평에 최부 문제 기억해? 최부라는 사람이 막 표류했던 문제 있었어. 그때도 지도가 나와서 사실은 조금 낯설었지만 잘 뜯어보면 그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재밌는 문제였어. 이 문제도 지도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할 수 있어. 근데 힌트가 딱 나와 있어. 사실 여기에 힌트는 여기야. 이 사람이 9월 달에 요 베이징에 가서 볼 수 있는 장면을 물어보고 있는데 4월에 먼저 볼게. 조선의 수도 한성에서 새 임금의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서 베이징으로 지금 사행단이 출발하고 있어. 여기에 지금 이민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행 기록인데 한성에서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가는 경로가 되겠어요. 근데 가는 목적은 뭐냐? 새 임금의 책봉이에요. 힌트 첫 번째, 조선에서 임금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원래 임금이 바뀌는 경우는요, 그 전에 임금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 임금으로 바뀌고 당연히 조선은 어떻게 해요? 명으로부터 책봉, 조공책봉 관계니까 책봉을 받고자 하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 6월 달의 기록을 한 번만 볼래? 6월 달의 기록? 여기 지금 산동반도 보이니? 여기 갔는데 지방장관이 몇 달 전에 폐위된 임금의 생존 여부와 궁궐의 화재 사건의 경위를 물어봤대. 지금 두 번째 힌트는 이 전에 임금이 죽어서 교체된 게 아니라 이 임금이 뭐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폐위된 임금이라는 거예요. 조선에서 폐위됐어요. 임금을 버젓이하고 있다가 폐위된 거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반정을 통해서 쫓겨난 임금들이 중간에 폐위된 거죠. 그쵸? 재위하고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힌트를 보니까 가도에 가서 도독을 만나, 물론 이게 5월입니다만 새 임금의 책봉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애들이 여기서 낚인 애들이 꽤 돼요. 가도 들어봤는데 가도 하면 이 도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가도에 누가 있었느냐? 모문룡이라고 있었어요. 이 가도에 있었던 모문룡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명나라 장수였던 거 혹시 기억해요? 얘가 1622년부터 가도에 주둔했어요. 명나라 군대가 여기 들어와서. 이때가 광해군 끝지점인데 실제로 이때부터도 조선이 지원을 했어요. 명예 장수잖아요.
그래서 인조반정 때도 계속 사실 있었고요. 정묘호란 때 정묘호란의 원인으로 왜 조선 니네는 명나라 장수 모문용과 그 군대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면서 후금이 문제를 삼았던 게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정묘호란의 원인이 됐던 사람이 가도에 주둔했던 모문용이기 때문에 일로 가면 낚이는 거예요. 정묘호란의 원인으로는 가도에 있었던 모문용 얘기가 나옵니다만, 가도에 모문용이 있었던 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봐봐. 몇 달 전에 폐위됐다며. 몇 달 전에. 새 임금은 그럼 누구야? 인조고. 폐위된 임금은 누구야? 광해군이야. 그러면 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야? 인조반정인 거야. 인조반정은 외워야 되는 연도로 들어가. 정묘호란의 원인이 뭐였어?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 조선이 친명배금 정책 취하니까 후금이 열받은 거잖아. 그걸 문제 삼는데, 지금 이건 정묘호란 상황이 아니라 인조반정이 몇 달 전에 있었다며. 그럼 1623년 그 상황인 거야. 그럼 정답을 뭘로 가야 되는 거야? 후금과 명나라의 군대가 진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야. 변경. 그러니까 후금과 명의 군대가 계속 사실은 국경, 변경 지역에서 대립하고 대치하고 서로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거야. 니네 배웠잖아. 1619년에도 후금이랑 명이 왜 사르우 전투라고 해서 한번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계속해서 이들은 그 이후에도 대치하고 있는 거야. 중원의 그 패자 자리를 둘러싸고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정묘호란 아직 안 일어났어.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새 임금이 돼서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받으러 지금 이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행단의 서장관으로 출발한 거야. 정답은 5번인데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발하였다. 이건 1627년인데 야, 인조반정 있자마자 정묘호란 일어나? 그렇지 않아. 정묘호란은 후금이 몇 가지를 문제를 삼아 그 중에 가도에 있던 모문용에 대한 지원을 왜 이렇게 계속 하고 자빠지냐라는 내용도 있었고, 친명배금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호라즘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하는 군대, 이거는 몽골 칭기스칸 때잖아. 13세기니까 아니고 생고쿠 시대라고 했어. 이거 언제 끝나? 1590년이고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거의 100여 년이 넘게 일어났던 일이죠. 대월의 쩌능다오가 몽골의 군대, 원의 군대를 격퇴하죠. 이거 역시 13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1623년 상황. 후금과 명은 계속해서 대치 상태고, 광해군 때는 이 대치 상태에서 사루 전투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나름 실리적으로 외교를 펼치면서 군대도 보냈지만 투항도 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갔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 1623년에 어떻게 돼요? 폐위되고, 후금과 명은 계속해서 대치 중인 것이고,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철저한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1627년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판에 이게 파이널에서도 있었던 연표고요. 선생님은 오늘 새롭게 제작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수계, 수특, 수완해서 가지고 온 건데 보세요. 지금 이거야, 이 사건. 이 사건이 있어서 서인이 집권하고 인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쓰다가 후금과 명 사이에서 철저하게 명 쪽으로 가니까 후금이 쳐들어온 게 뭐다? 이거다.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탐구활동인데요. 야, 이 문제는 올해 자료 플러스에 이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자료 플러스에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를 딱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는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은 딱 여기 이렇게 나온다? 많지는 않아. 내가 올해 수특에서 분명히 봤어. 수특에 보면 얘들아, 우리가 류큐 설명할 때 15세기에 얘네 새 왕국이 결국엔 통일해서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거를 15세기 전반에 만들지. 근데 이 류큐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대단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명나라가 했던 강력한 해금 정책에 덕택을 좀 봤어.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취하면서 무슨 무역만 허락을 했느냐? 조공무역을 허락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공식적인 사절단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무역만
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잠깐 볼래요? 이게 선생님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개념 강의할 때 썼던 지도인데 여기가 류큐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야. 명과도 가깝고 조선과도 가깝고 일본과도 가깝고 동남아랑도 가까워. 이런 나라가 류큐야. 특히 류큐는 명과 조공무역, 이거 선생님이 수특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강의했던 거. 명나라의 해금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이 중개무역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얘네가 조공을 1년에 한 번씩 바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무역을 대단히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물품을 가지고 얘네랑도 동남아까지 중개금 무역을 통해서 아주 쏠쏠하게 성장했던 나라가 류큐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명예조공하여 받은 물품을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한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다 나오죠. 우리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파는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한 우환은 없대. 그래서 뭐 지금 조공 책봉 얘기가 딱 나오잖아. 그치? 나하에 도착한 후 이게 류큐의 대표적인 항구야. 무역 항이야. 이 류큐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나하가 항구라는 것과 슈리성, 슈리 이게 얘네들의 도읍이다. 수도다. 수도에 있는 궁이 슈리성이다. 슈리다. 나하와 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류큐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지금 일본 및 동남아의 되파는 중개무역 얘기까지 하고 있죠. 이거 어디라고요? 류큐예요. 그러면 탐구활동이잖아요.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바로 수특에서 정리한 이 내용이잖아. 류큐는 명과 조공무역을 전개했고 명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했다라는 이 수특의 강의 내용 그대로가 지금 뭐예요? 명의 해금 정책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약조. 이거 무역인데 하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1609년이고요. 이거는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나서 1603년에 에도막보라고 수립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의 광해군 때 무역을 일본과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스시마 섬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무역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무역 재개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기후약조는 조선과 지금 일본 얘기를, 에도막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패를 발급한 목적은 18세기에 역시 에도막부에서 청나라의 상인들이 상선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사키로 오게 되니까 은유출이 심각한 거지. 그래서 신패를 발급해서 청나라 상선과 상인들의 입항수를 제한하고자 했던 거, 컨트롤하고자 했던 것이고,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는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에스파냐랑 관련돼 있던 건 알고 있잖아. 은 가지고 왔어. 어디를 거점으로 삼았어?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점으로 삼았다. 알고 있을 것이고, 슈인정 무역은 1635년에 중단되는데 중단시킨 건 에도막부고요. 중단시킨 배경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상인들 혹은 다이묘들이 이렇게 바다 바깥으로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하면서 결국엔 크리스티교 세력들과 지금 뭐한다? 접촉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막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정답 류큐와 관련된 거. 수특 수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면서 선생님이 슈리성 사진까지 보여줬던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가 인물인데 남송떼 사람이다라는 걸 아예 줬어요. 가는 남송떼 사람이고요. 대학, 중용을 비롯한 경전에 새로운 주석을 가하였다. 이게 천하에 유포되었고 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다? 관악으로까지 채택되었다. 그의 주석서가 일본에 전래된 초기에는 그러그러 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얘들아 이거 없어도 문제 푸는 거지. 남송떼 이 사람은 누구야?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네 가지. 사서, 집주를 쓴 주희에 대한 사람이고요. 명대의 관학이었던 건 뭐고요?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대의 학자, 그 사람 누구예요? 주희죠. 이거 성리학자 주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뭐야? 성리학에 대한 설명 고르면 여러분 정답 끝이에요. 정답 뭐예요? 그냥 3번이에요. 사서오경 외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죠. 후지하라 세이카, 일본 성리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고요. 심직리와 지행합일, 이거 9월 모평에 나왔었죠. 뭡니까? 성리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나온 명대의 양명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물치지와
격연공리, 이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수양 방법이 되겠는데요. 좀 이따가 이거는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한 사람 하야시 라잔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공자맹자 시대 옛날에 그 유학으로 복귀를 추구한 것은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 좀 유행했던 고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주희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증리를 얘기했고요. 우주 만물의 성립과 존재를 이와 기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답지에 있죠. 수계 수특에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격연공리와 경물치지는 성리학에서 그 이를 밝히는 것을 격연공리라고 하고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해요. 이게 수양 방법이에요. 어디서 얘기하는 성리학. 그래서 주희가 집대성을 해요. 사서집주를 집필했고요.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중에 지금 논어와 뭐가 나왔어요? 대학과 중용이 나왔죠? 남송 나왔고요. 주희 얘기 끝. 그래서 정답 격연공리 경물치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좀 재밌는 사료예요. 이전에 청일전쟁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잘 내지 않았었는데 나 이 사료 막 찾고 싶더라고요. 이게 근데 청나라 역사와 관련된 그 사료집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진짜 타이완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보이지 않냐? 슬프다. 뭔 전쟁 때문에 타이완 사람들이 슬픈 거야. 청나라 사람이 아니냐? 왜 청나라 황제는 타이완 사람을 버리는가? 이게 포인트죠. 도적 같은 신하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도적은 이홍장, 들어봤는데? 이홍장은 들어봤을 거야, 그치? 손흉문, 서용이 모른다고 문제 못 풀지 않아. 대체 저들은 타이완 사람과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전쟁에서 진 후에 외인들, 이 외인은 일본 사람들이지. 이게 임진왜란 할 때 그 외고, 왜 일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 대체 일본인들에게 전쟁에서 져서 수억량이나 되는 돈을 주고도 모자라 땅도 줬다라는 거야. 타이완까지 줬다는 거야. 이거 무슨 전쟁이야? 바로 나오는 거지. 무슨 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건 1895년에 체결해요. 이때 일본이 청나라의 타이완 섬과 청나라의 랴오tung 반도를 차지해요. 뿐만 아니라 고평은 이영량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배상금을 내요. 지금 타이완 차지한 것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것,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돈도 줬는데 뭐 하려고 섬까지 주냐는 거야. 뭐 하려고 영토까지. 근데 왜 이용장이 욕을 먹는 줄 알아요? 그 시모노세키 조약, 이때 청나라에 앉아 있었던 그 청나라 대표, 청나라의 그 수많은 신하들이 갔잖아. 그 사람 중에 이용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청일전쟁이라는 거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청일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 4번인 거지. 여기서 청이 지잖아. 청이 지면서 결국엔 이용장이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양모운동의 한계는 자명해졌어.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비판 속에서 변법자강운동. 변법자강운동이 뭔데? 깔짝깔짝 무슨 무기나 몇 개 사고 배 바꾸고 뭐 군함 도입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입헌군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제도와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1898년에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의 반대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 이런 게 쫙 치고 올라오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라는 거, 늘 변법자강운동 설명할 때 청일전쟁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운요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건 1876년 조일수호 조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제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1860년에 이 텐진 조약을 비준한 것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에도막부가 무너지는 결과, 에도막부, 이게 언젠데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95년이야. 이미 메이지 정부 시기예요. 에도막부가 메이지 정부로 1868년에 이미 바뀌게 됩니다.
예,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번 볼까요?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배경이 됐던 조약은 난징 조약인데 이 난징 조약은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 1842년에 체결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지금 이 문제까지 다 한번 풀어봤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진짜 이거 막판에 정리 많이 해드렸던 건데 막 우리가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얘기하면서 예, 공행무역 얘기하고 이거 정확하게 수특에 18세기 중엽 이후라는 표현으로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7번 문제는 연계 문제예요. 예, 7번 문제는 106페이지의 자료 플러스에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이 8번 문제는 연계 문제는 아닌데 수특에 요 시기와 관련된 게 고스란히 나와 있어. 이 사료가 없을 뿐 요 표현이 거의 이 문서가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장관에게 보낸 명령이 담겨져 있대요. 이거 우리 해석시키지 않잖아요. 여기 잘 보니까 저장성으로는 입항하지 말아라. 광저우로만 입항해라야. 광저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서양 상인들, 여기 지금 말풍선에 있잖아요. 광저우로 교역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광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동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더러요? 서양 선박들. 그럼 서양 선박을 타고 온 애들은 누구예요? 서양 상인들이죠. 서양 상인들에게 광저우로 교역을 제한을 하고요. 여기에 결국엔 공행이라고 해서 딱 그 서양 상인들과 독점적으로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18세기 중엽 이후예요. 이게 광저우로 한정한 시점과 공행 시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를 막 달달달달 수특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1850년대에 요렇게 광저우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공행을 통해서 뭐 한다. 얘네들이 지금 서양 상인들은 여기에서 요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역하라고 하다가 난징 조약으로 결국엔 이게 끝나게 되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청대고 적어도 18세기 중엽 이후가 돼.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나와 있지. 야, 광저우로 교역이 제한된 게 청대잖아. 적어도 청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거든. 근데 다만 17세기 청, 18세기 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저우로 교역이 제한된 시점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가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삼포회란을 진압하는 조선의 장수. 2018학년도 수능에 삼포회란이 연표 문제로 나온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늘 이거는 임진왜란 전 16세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딪힘 해서 반드시 외우고 가는 연도가 되죠. 삼포회란 1510년이고요. 임진왜란 전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제낄 수 있죠. 고려 나와서 고려 얘기 끝. 고려 1392년에 망하는 왕조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 14세기 전에 끝나니까 얘기 끝.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청계령을 해제하는 황제. 이게 강희제거든. 그리고 우리가 천계령 연도까지도 거의 사실 외우고 있잖아. 17세기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살짝 고민할 수 있어. 근데 보자. 그럼 얘는 청이 아니냔 말이야. 얘도 청이잖아.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마테오리치 문제에도 나왔어. 명청시대에 맹활약했던 전국을 유통하고 있는 그 대단한 상인들이 산시상인, 휘저우상인이야. 이들은 명청대에 다 아우를 수 있어. 수능에서도 그래서 작년에는 마테오리치 문제의 정답으로 이게 나왔고 올해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좀만 더 보자. 그 다음에 제주도에 표착한 하매를 한 성으로 호송하는 병사. 이거 어디서 봤는데 야 솔직히 우리 친구들 중에 하멜이 효종대, 조선의 효종대에 일본 가려고 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그 연도를 1650년대야 하면서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멜 얘기를 할 때 얘기한 정도는 얘가 일본에 나가사키 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일본 나가사키에 뭐 하러? 무역하러.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제주도에 표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먼저 표류해서 정착했던 사람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통역을 했다더라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도 역시 17세기야. 그럼 잘 봐. 17세기가 지금 두 개가 있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18세기 중엽의 상황이지.
그렇다면 정답 뭐야? 명대부터 청대까지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청대에도 당연히 이 시기까지도 사실은 소급할 수 있는, 이거는 교과서에 명확하게 명대, 청대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이거 4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진시황제 문제 치고 이렇게 낸 거는 처음 봤어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형태는 계속 바뀌어요. 진시황제랑 흉노의 묵특선우와 한나라 무제는 무조건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쓴 자료 또 쓰지가 않잖아. 수능에서 누가 그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 9번 문제 수능 특강에 역시 연계된 문제인데요. 사료의 낯섦 때문에 지금 3점짜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화상석은 연나라 태자의 부탁을 받은 현가가 함양궁에서 가를 죽이려고 했대. 그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해놓은 거래. 이 장면이 뭔지 안 보여도 다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 암살은 실패했어. 암살 시도만 있었잖아. 실패한 이후에 가는 안 죽고 살아남아서 연나라 가만 안 뒀겠지. 연나라 태자가 지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연나라 공격해서 연 부시고 초와 제를 부시고 마침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얘들아 마침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가 있는데 나머지가 뭐가 더 필요해 솔직히. 그냥 진시황제야. 진나라 시황제야. 그러면 봐봐. 다 아는 얘기들이 지금 기억부터 나온다. 남비엣을 멸망시켰대. 한나라 무제지. 기원전 111년. 군서갱유를 단행하였대.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을 통제하지. 책을 태우고 뭐 학자들을 묻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엔 사상을 통제하고 법가 위주로 법가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맞아. 이거 진나라 시황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 화폐와 문자를 통일하였다. 얘들아 이거 시월학평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올해만 해도 3번 이상 나왔던 거야.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됐는데 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리을이 조금 자꾸 뒤통수를 잡아 끌어. 상황? 많이 들어봤는데 상황을 통해서 개혁을 실시해서 힘이 세진 나라가 진 맞는데? 근데 이거는 통일 이전의 진나라의 그 진나라가 부국강병해질 수 있었던 전국 칠흥시대의 진에 대한 설명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인물을 물어봤잖아. 그래서 진나라 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그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거까지 고민할 것도 없지. 여기서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나 이 문제 틀리면 조금 화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작년에 3번 출제가 됐어요. 진짜로. 진짜로. 뒤에 뭐 하나 달라붙어 있지만 야 이거 본 기억 없어? 작년에 진짜 많이 나왔어. 이게 뭔 말이냐?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건의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민선 의원을 설립해야 된대.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라고 해서 1870년대에 자유민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 자유민권 운동이 뭔데? 야 메이지 정부야 니네는 우리한테 징병도 시키고 뭐 소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그러고 세금은 이렇게 내라고 하고 의무만 쫙 얘기를 하면서 정작 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1도 고려하지 않냐?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자유민권 운동의 핵심은 계속해서 그 민들의 권리 증진과 정치에 대한 참여 그리고 결국에는 천황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최종 목표는 민선 의원 설립이라니까. 의회를 설립하고요. 결국에는 의회를 설립한다는 거는 헌법을 제정해서 그에 입각한 정치를 천황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메이지 정부 입장에선 불편하지. 이런 얘기 불편하지. 그래서 탄압도 많이 당해. 하지만 이게 거대한 흐름이다라는 걸 모르진 않아. 187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이게 쭉 전개가 되면서 결국엔 이건 메이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89년에 대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되고요. 1890년에 이를 바탕으로 한 제국의회가 설립이 돼요. 이게 작년에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모평 수능할 것 없이. 그리고 여러분 올해에도요. 이 제국의회와 대일본제국 헌법 얘기가 6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틀려요?
아, 난 너무 속상한데? 안 틀린 거지, 그치? 아무도 안 틀렸는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아래 얘기도 마찬가지야. 인민의 권리 보전. 자주, 자유, 독립. 게다가 천황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일본 상황이다라는 것도 다 줬단 말이야. 천황과 인민 사이를 혼연일치시킴으로써 국가를 유지하고 창성케 막 번창하게 만들 건데, 그러려면 사실은 인민의 권리를 보존하고 주장하는 것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큰 의미의 자유민권 운동으로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읽히는 내용이고요. 이들의 핵심 주장은 민들의 권리를 보존하고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도 설립하고 헌법도 제정하고 가자라는 건데, 대놓고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된 경과를 탐색하자라고 돼 있잖아. 6월 모평에도 있었는데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임칙서가 아편을 단속한 배경은 뭐예요? 아편 밀무역 때문에. 영나라, 인도, 청으로 하는 그 영국이 하고 있는 그 상강무역으로 인해서 청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빼자. 상킨코 타이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애도 막부잖아. 지금 여기 메이지 정부 한창 얘기하고 있고. 3번이 정답이고 4번 요런 거 틀리지 말자. 베이징에 공사관이 설치되는 계기를 찾아본다야. 베이징의 군대 주둔이 아니라 베이징의 공사관이에요. 예, 이런 거 탁탁탁 나와줬으면 좋겠어. 예, 이게 바로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한 텐진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원군이 통상수교, 조선 얘기잖아. 1860년대부터 63년부터 한 73년에 이 사람이 하야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대외 방침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때 사실은 양요가 다 있고, 이건 지금 조선 얘기잖아요. 우선 지금 일본 상황으로 여러분들 모으시고요. 메이지 정부로 모으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헌법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11번이야. 이것도 어렵다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얘들아 뒤에 힌트가 쫙 다 있어. 이거 잠깐만요. 이 11번 문제는 연계 문제가 지금 아닌데 내가 동그라미 친 이유는 어려워서야. 이거 지우자. 연계 문제에만 쳐드릴게요. 예,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헤이 진짜 에헤이야. 힌트 여기 다 있는데. 이 황제 우리가 제일 친근한 황제인데, 럴수 대월의 침공에 점령한 해 중국 최대의 유서가 탄생했대. 유서라고 하는 건 여러 책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편찬한 책인데, 아래 설명 줬잖아. 겁나 큰 편찬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거야. 끝. 아무나 이런 거 못해. 그리고 이 황제는 대단히 센 건 확실하지. 첫 번째, 베트남을 침공해서 점령했대. 이번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이 명대 베트남을 한 몇십 년간 점령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우선은 이게 첫 번째 지금 팩트고요. 두 번째, 황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뭐 겁나 짱짱한 사람이네. 그치? 그리고 이 책의 편찬은 몇 년 전에 경사자집에서 천문, 의학, 전복, 기해 등까지 랄랄랄라 유서를 펴내라고 명령한 데서 비록되었대. 경사자집이면 사고전서 아닌가요? 경사자집을 통해서 사고전서라고 해서 저 18세기에 우리 걸륭제가 수능에 나왔던 그 사고전서를 편찬한 예가 있지. 근데 그거 사고전서는 지금 그 수많은 고서들을 경사자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별로 경전과 역사와 이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고, 이 책도 이것뿐만 아니라 경전, 역사, 뭐 철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천문, 의학, 점치는 거, 기술까지 다 갖다가 막난 진짜 겁나 큰 프로젝트인 거야. 여기서 책 이름을 알아야 되니?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지. 그 대단한 프로젝트로 편찬한 책의 원본을 황궁이 있는 난징에 보관했대. 황궁이 있다는 거야. 황궁. 황제가 있는 수도가 지금 난징이라는 거야. 난징이 수도인 나라가 어디야? 명나라잖아. 홍무제가 난징에 1368년에 도읍을 정했는데, 얘들아 그 다음에 힌트 또 있잖아. 자금성이 완성되자 그곳으로 옮겨졌어. 자금성이 어디 있는 기야? 베이징에 있는 기야. 누가 세웠어? 그래,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자금성을 건설하였다가 영락제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맨날 정화의 항해와 함께 같이 암기하는 3종 세트예요. 그러면 2개 나왔으니까 하나 찾으러 가자고. 정답 뭘로 가? 그렇지.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여 조공체제를 확대하였다. 이게 영락제 때인 1405년부터 시작되어서 선덕제인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가는데, 영락제 맞잖아.
맥카트니 사절단에 적혀난 게 바로 걸륭제예요. 걸륭제랑 헷갈려라 라고 했지만 무슨 청나라 때 난징이 언제가 수도였어? 아니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병력을 파견한 건 명나라는 맞아요. 하지만 영락제 때가 아니라 16세기 후반이잖아. 16세기 말이잖아. 1592년에 전쟁 터지고 명나라 군대가 사실은 그 이듬해 조명연합군으로 뭐 평양성 탈환하고 그러잖아. 이 황제 이름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만력제라고 하는데 괜찮아. 그냥 한참 뒤에 16세기 말이잖아. 아니고 타이완 정치 세력을 진압한 건 청나라의 누구예요? 이 사람이 걸륭제, 이 사람이 바로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반청운동 3번에 난 타이완 정치 세력 다 강희제가 진압하죠. 대도를 점령하여 원을 북방의 초원으로 축출하였다.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난징을 도읍으로 정한 주원장 홍무제에 대한 명나라를 만든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영락제에 대한 설명 여러분 정답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2번이에요. 이 문제가 제일 쉬웠을 거예요. 제일 쉬웠다고들 하더라고요. 사실 자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번부터 당황했던 거는 다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다시 봤대. 옳지 않은 것은인가? 근데 아닌데? 그리고 다시 봤더니 여기 중국 것만 고르라고 하는 거를 그때 봤대. 쉬운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낚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세모 동그라미다 넣을 수 있겠지. 각국의 서민문화 얘긴 거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전한 서민문화의 특징을 보자. 한국, 조선 후기의 춘향전, 통기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그치? 민화, 풍속화, 다 이거지, 서민문화. 일본, 음악, 무역, 연기가 합쳐진 가부키, 그리고 채색목파나 우키요에 불라쿠, 다 해도막부지. 청나라, 중국, 명청대일 텐데 조선 후기 17에서 19세기 뭐가 있을까? 소선은 홍로몽이 유행하고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렸던 경극이 유행하고 황실과 상인들의 지원을 받고 그런 얘기들일 텐데 중국 거 찾자는 얘기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채색목파나 우키요에 서민문화 맞는데요? 이거 일본 거잖아. 일본이어서 안 되는 거야. 시기와 내용은 지금 맞잖아.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인한 난학의 발전, 이것도 일본이고 시기도 사실은 이 시기겠지. 역시 에드워크 시기에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난학의 발전하고요. 소리꾼과 고수의 판소리,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거 맞고 여기 맞잖아요. 한국이잖아요. 양반층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 공연, 역시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의 대표 주자죠.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겠어요. 하지만 이거 다 한반도 얘기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경극, 베이징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노래, 춤, 무술 등으로 이루어진 베이징의 오페라. 청대에 아주 엄청난 유행을 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13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13번. 몇 년 전에 이게 수능의 첫 페이지의 오른쪽 제일 하단 문제 4번인가 5번으로 나왔을 때 그땐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땐 많이 틀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모든 기출문제와 사실은 온갖 모의고사와 그리고 수특, 수완의 모든 문제에서 24세기의 약 50년, 60년경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랑 고다이고 천황의 대립 문제, 이 14세기 바로 무로마치 막부 이후의 남북조 대립 시기의 문제는 아주 기계적으로도 잘 푸는 문제가 될 텐데 이 13번 문제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여러분들 수능 완성 이게 27페이지에 일본의 남북조 시대 관련 문항에서 연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르면 어때? 봐봐, 여기부터 보지 말고 아시카가 다카우지, 알아, 그치?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전대미문의 시대를 개탄하는 글이래. 난리판이야, 난리버거지야. 이런 상황은 50여 년간 지속되다가 3대 쇼군 시기에 이르러야 종식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을 한번 짜볼까요? 아시카가 다카우지, 처음부터 둘이 대립하지 않았잖아. 둘이 한때 마음이 비슷했던 건 뭐야? 가마쿠라 막부 부시자.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은 사실은 그랬는데 왜 대립하게 돼요? 이 사람은 가마쿠라 막부 부시고 나서 천황 중심으로 개편하길 원하는 거고,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새로운 막부를 개창하는 거지. 지금 서로 동상이몽인 거야. 근데 진짜로 일이 터졌지?
어떻게 됐어? 고다이고 천왕이 천왕을 상징하는 그 심벌들 가지고선 어디로 가버렸어? 요시노로 가버렸어. 남쪽에 요시노로 가서 내가 찐 천왕이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이미 교토를 거점으로 해서 북쪽 장악했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묘 천왕이라고 해서 천왕가에서 이 사람을 천왕으로 삼은 거야. 그럼 봐. 북쪽에도 지금 천왕이 하나 있고 남쪽에도 내가 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요시노의 고다이고 천왕이라고 하는 천왕이 있어. 뭔 이런 난리판이 있어.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남북조 시대라고도 하고 남북조의 대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이 무로마치 막부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1336년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 1392년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할 때까지 몇십 년간 이 아사리판이 계속 강거를 개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 사실 힌트는 다 나온 거야. 그럼 언제야? 이게 언제 끝난다고? 1392년. 그러면서 내가 이 연도 얘기 맨날 했잖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그 해랑 겹쳐. 그러니까 이 몇십 년 동안은 사실은 고려 말 상황인 거지. 한국사로 보자면.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남북조의 대립의 시대인 거야. 그럼 보겠습니다. 몽골의 포로로 잡힌 명나라 황제 1449년 토목보의 변, 이거 참 막판에 모의고사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거잖아. 15세기 북로 남해 상황을 보여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거 아니지. 지금 이게 뭐야. 14세기의 중후반까지 가는 그 상황이죠. 초량외관. 이거 언제야. 17세기 후반에 부산의 초량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의 무역 그 루트가 지금 딱 거기로 지금 픽스되고 있지. 그 초량회관 부산 조선 후기 상황이죠. 17세기 후반 상황입니다. 감안무역을 감독하는 막부관리, 요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감안무역이라는 거는 명과 무로마치 막부가 하잖아. 그러면 먼저 이 무로마치 막부의 이 난립한국이 좀 정리가 되고, 명나라에서 이 일본에 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에게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 책봉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인 무역인 감안무역이 가능해. 그래서 실제로 팩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통일을 하고 난 이후에 명나라 황제가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15에서 16세기로 얘기를 합니다. 요 바로 이후에 이제 펼쳐질 수 있는 얘기지만 이 50년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주변 국가의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 이게 정답인데 우선 잠시 뒤에 몽골군과 교전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 몽골이 침략한 게 언제야? 1274년과 1281년이지. 13세기 상황이니까 우선 이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내가 굳이 고려 얘기를 왜 했겠니? 응? 실제로 이 14세기에 지금 여기가 이 난리버거지야. 막 천황이 둘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구가 그 주변 국가들로 엄청나게 많이 지들은 진출이고 침략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 말에 이런 왜구들, 골머리 썩고 있는 왜구를 격퇴하면서 누가 굉장히 사실은 떴느냐, 신흥 무인 세력이라 그래서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떠요. 그러니까 결국엔 왜구가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도 중국 쪽으로도 조선 쪽으로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출몰을 해요. 왜구는 15, 16세기에만 활동하지 않아요. 전기왜구, 후기왜구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고려 말 상황이랑 겹치고요. 남북조 시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출제가 됐을 때는 고려의 위화도 회군이라던가 고려가 홍건 쪽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그런 것들이 정답지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뭐예요? 가능하고요. 3번이랑 헷갈리지 않는 게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4번은요.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난도 있는 문제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개조 요구가 출제가 되면 거의 지금까지의 모든 모의고사 문제에서의 정답이 산둥반도의 이권과 관련된 게 정답이었어요.
정말 늘 그래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을 이렇게 가고 5번을 정답지로 가져간 이 문제를 사실은 출제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답률이 몇 프로나 나올까에 좀 궁금한데, 선생님이 요거 촬영을 진짜 지금 수능 문제 나오자마자 지금 여러분 바로 풀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의 얘기가 막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까 친구들의 그 체감 난도에서는 이거보다도 다른 문제들 얘기가 더 많기는 했었는데, 요거 맞췄어요? 네,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21개조 요구, 그치? 요건데, 여기에 이미 결정적인 힌트를 줘버렸는데, 우선은 세계가 전쟁의 정신을 빼앗긴 틈을 타 전쟁 났어요. 제1차 세계대전 얘기하고 있죠. 일본은 중국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특히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산둥의 이권을 양도하라고 이 요구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1915년에 일본이 중국에 요구한 21개조 요구예요. 맞아요? 이 21개조 요구는 겁나게 많아요. 이 중에 사실은 다 들어준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뭐 내정 간섭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었지만, 돈 되는 이권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사실 수용이 돼버렸거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하이라이트지. 산둥반도의 이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리순과 다롄의 조차. 조차 말이 좋아 조차지 결국에는 이거를 거의 쫙 연장을 시켜놓음으로써 랴오뚱 반도의 리순과 다롄의 조차 기간을 연장한다. 이만큼 거의 영원히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리순과 다롄의 조차 기간 연장, 그리고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 얘기, 요 두 가지 정도는 거의 좀 암기하고 있어요. 21개조 요구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볼래요? 바로 요렇게, 이게 선생님 수능 개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일본이 리순다롄에 조치하는 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영원히 가질게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들어가잖아. 이거는 관철이 되잖아. 그래서 얘들아, 정답이 5번인 거를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맞췄을까? 이게 진짜 출제진들은 꽤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일 텐데 결과가 좀 궁금한 문제이기도 해요. 만주국을 승인하라 얘기가 나오려면 만주국이 수립이 돼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만주사변 이후니까. 그건 32년 만주국은 그렇고요. 랴오뚱 반도를 할양하라. 랴오뚱 반도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뭔데?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서 이제 맺은 조약이 됩니다. 베이징의 군대 주둔을 허용하라. 1901년 신축 조약을 통해서 의화동동을 진압했던 그 8개국 연합군 들을 중심으로 해서 1901년 이 신축 조약의 핵심 내용은 베이징에 이제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루거우 차오는 1937년이고요. 이게 중일전쟁의 사실은 직접적인 그 발발 사건이 되는 그 7월 달에 있었던 그 루거우 차오 사건이야. 중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충돌하게 된 사건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산둥반도, 요렇게 21개조 산둥반도, 랴오뚱 반도의 리순과 다롄의 조차 기간을 연장하라는 것과 요 산둥반도의 이권, 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되는 요거와 요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1개조 요구를 알 수 있다면 끝. 그러면 맞출 수 있다. 됐어요?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요, 이거 나온 적 있잖아. 한 번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때 이후에 애들이 1862년 제1차 사이공 조약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실은 베트남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다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베트남이 개항 이후의 역사가 좀 주력하는 분위기로 갔죠. 특히 현대사 쪽이 베트남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개항에서는 늘 다뤘어요. 개항에서 안 다룬 적은 없어요. 다낭, 바락, 꽝엔의 세 항구를 개항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개항이 된 것 같아? 프랑스인들. 왜 프랑스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상업활동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 베트남의 개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1862년 제 1차 사이공 조약이야. 저 남쪽의 사이공. 지금 우리가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 사이공 조약. 베트남 개항이네. 1862년. 그럼 나를 보자.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한대. 야, 나가사키, 가나가와를 얘기하지 않아요? 시모다 하코다테 두 개 항구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가 처음으로 개항한 애들이었어요. 1854년. 얘는 뭐예요? 밀화친이에요.
우리 밀화친이랑 밀수호랑도 모르면 동사 선택자 진짜 다 알아. 동사 선택자들은 밀화친 조약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과 프랑스가 체결한 건데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새롭게 만든 거 아니야. 수특 자료 PPT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수능 개념 자료 PPT도 그대로 돼 있어. 좀 더 친절할 뿐이야. 거기에 사료까지 줬으니까. 있는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했던 거야. 프랑스가 크리스트교 박해를 구실로, 응우엔 왕조의 크리스트교 박해로 엄청나게 많은 그 신자들이 죽어. 선교사도 죽고. 그래서 군대를 파견했고, 그래서 이 내용에는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도 들어가 있고,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의 할양, 결국에는 영토 할양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개항 조약이니까 개항을 한다는 내용이 지금 가에 나온 거고 배상금까지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1차 사이공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 보겠습니다. 일부 영토의 할양,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 나왔잖아. 그치? 맞고요. 크리스토교 박해를 구실로 응우엔 왕조가 니네를 박해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배상금도 물고 이러한 조약도 체결하고 기억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는데 왜 디귿 리을이 안 되는지도 알아야지. 영사재판권 조항을 포함할 것만 같지만 그거는 1858년 밀수호 통상조약이고 밀수호 통상조약에서는 협정에 의한 관세 부과, 협정 관세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아 선생님 그러면 밀화친에서는 뭐였더라요? 네, 최국대우지.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둘 다 베트남 선지가 정답이 됐죠?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예, 16번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도요. 힌트는 조금 더 뒤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우리 9월 달에도 참 요 시기, 13세기 시기와 관련해서 특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예, 그 문제보다는 힌트가 좀 많아요. 그 문제보다는. 근데 낚였다라고 막 선생님 저 낚였어 막 이러면서 DM을 보낸 친구가 있었는데 낚였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선생님 카이펑 송나라 수도잖아요. 맞아. 근데 송나라가 남쪽에 카이펑으로 천도했어? 아니지. 원래 북송의 수도가 카이펑이었는데 금나라의 침략으로 북송이 멸망하고 저 아래 항저우 이만으로 천도했지. 그러니까 내려가서 남송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카이펑만 보고서 그럼 틀려버리는 문제야. 잘 봐야 돼. 결정적인 힌트는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긴 그가 나오고 가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위소왕의 딸 기국공주 이런 건 우리 친구들한테 힌트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진짜 가르치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그가 있고요. 가가 있어요. 그와 가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선 가가요. 남쪽의 카이펑으로 천도하자 그가 이 가를 막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도, 연경을 함락하였대요. 중도 연경 이거 베이징인데 진해의 수도를 중도라고 표현한 애들이 누구지? 우선 그게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 베이징 이렇게 해놨지? 이게 지금 12세기에 지금 이게 금이랑 남송으로 찢겨진 이후에 딱 그 시기의 지도인데 이거 봐. 중도? 중도 이거 금인데? 우선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금나라가 화북 지역을 차지했지. 그래서 북송을 어떻게 했어? 멸망시켰지. 그래서 결국에는 송은 이 이만 항저우라고 하는 곳에서 1127년부터 남송시대를 열었지. 그러면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어떻게 됐을까? 금나라 수중으로 간 거지. 금나라 수중으로 간 거야. 화북지역 지금 금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지도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게 수특에도 있고 수계에도 있고 수완에도 있는 건데 머릿속에 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는 서하를 복속한 후 화북으로 향했대. 우리가 9월 달에 우구데이칸 문제 얘기하면서 칭기스칸, 우구데이칸, 쿠빌라이칸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이 칭기스칸은요 서하를 계속 공격을 해요. 진짜 죽을 때까지 서하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하가 거의 빌빌빌 상황이야. 그래서 실제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서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요. 화북으로 향했대요. 화북에 누가 있는데 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은 칭기스칸이 있을 때 계속 어떻게 됐어요?
공격을 안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특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하와 금을 칭기스칸 때 계속 공격하고 뭐 치고 뭐 복속 이런 표현도 막 쓰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다가 칭기스칸은 죽고 금나라를 완벽하게 정벌한 건 오구데이 칸이다. 이게 9월달 문제였었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화북 지역에 있었던 금이 서둘러 금 비단 말 바치면서 아 싸우지 말자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들이 카이펑 한번 볼까요? 지금 중도에서 이 카이펑으로, 카이펑 지네 땅이잖아 지금. 글로 가자. 결국엔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를 함락시켜버렸대. 야, 금나라 환장하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건 금나라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 이루고 나서 연경에서 카이펑으로 가고 나중에 1234년에 체주까지 포위되고 함락되면서 1234년 우구데이 칸 때 멸망하지만 지금 금나라가 이렇게 쳐맞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에요. 대신에 정답은 쉽게 갔죠. 금나라면 맹암 모국제. 요거 바로 갈 수 있겠고요.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거는 거란, 요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당에게 화본공주를 요구했다. 당나라가 화본공주를 보낸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토번이라던가 뭐 위그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당나라 언제 망해요? 907년에 이미 망하죠. 그쵸? 두 차례 일본 원정을 단행해요. 1274년, 1281년 몽골, 원이죠, 원. 뭐 쿠빌라이 칸 문제라면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이건 지금 금나라 물어보고 있어요.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1004년에 뭡니까? 송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카이펑 갖고 풀었어. 큰일 나요. 카이펑에서 이만 항저우로 간 게 송나라고요. 지금 중도 베이징에서 카이펑, 화북 지역에 있는 카이펑으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가 중도, 이들의 수도인 중도까지 뭐하고 있어요? 함락시킬 정도로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들, 그리고 이미 9월 달에 요것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금나라가 또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면 사실은 오답지를 지으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좀 까다롭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좀 느꼈던 문제일 수 있고요. 16번 문제도 역시 수능특강 34쪽에 자료 플러스에 있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도 연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각국과 통상한 이래 화선이 늘고 있고 뭐 신속하대. 그러니까 이런 선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이전과 달라졌대. 통상을 한 이후에. 그리하여 중국 안팎의 강과 바다를 막론하고 지금 이 이익이 서양인들에게, 양인들에게 장악된 상태래. 신은 증국번 등과 더불어, 이 신이 증국번은 아니지. 신은 중국번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수년 이래 개혁을 주창해 왔고 그래서 요것을 허가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이걸 허가하게 해주세요. 선박을 구매하고 제조해서 서양인, 양인들이 독점하는 이익을 회수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참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증국번과 이홍장을 비롯한 이 한인 관료층들이요. 아편전쟁, 뭐 태평천국운동 이런 진압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무기는 참 대단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현타를 맞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태평천국운동을 사실은 진압했던 그 한인 관료층들이 요거를 주장한 거지. 중체서용. 중국의 정신과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사실 명확해요. 여기가 다 지금 제시문 내용이 이거예요. 무기와 군함을 도입하겠다. 지금 계속 선박 얘기 나오잖아. 공장 만들고 배 만드는 회사 만들고 그렇게 할 거지만 우리는 끝까지 중체서용인 거야. 중국의 정신과 사상을 근본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증국번까지 힌트를 줬어요. 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서양인들이 이렇게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중체 서용에 입각한 뭐를 해야 된다? 양문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미추진 개혁, 양무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추진되었고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아이쿠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됐잖아. 그치? 갑오개혁은요 1894년이죠. 이거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먼저 일어났는데. 과거제 폐지를 실현하였다. 이건 20세기에 가서 가능해요. 과거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실제로 1900년대에 청나라가 진짜 거의 마지막에 좀 개혁을 하면서 과거제 폐지 얘기를 하게 돼요. 얘네들은 중체 서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정치나 제도나 이런 거 거의 안 고쳐요. 나중에 변법자강 운동 때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 모두 바꿔야 된다, 모두 고쳐야 된다, 입헌군제 도입해야 된다, 과거제를 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그 후에 나오는 거지. 예, 얘네들은 철저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무기, 군함, 공장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공화정 수립이 웬 말이에요. 아이고 정신과 사상도 그대로인데. 대한국 국제 이거 1899년에 대한제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 중국의 양무운동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갑니까? 쉽게 3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대표적인 문제들로 지금 현대 문제를 아주 정말 대표 문항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수능 완성 75쪽에 있는 파리 평화협정 가지고 연계 문제로 냈대는데 이거 10월 학평에 사실은 거의 그대로 나왔고 이것도 맨날 베트남 현대사와 관련해서 나오는 제네바 협정이에요. 이거 저 정말 처음 봐요 하는 친구들은 동아시아사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 거의 없을 정도로 간판사료예요. 이거는 뭐고요? 파리 평화협정이고요. 수능 완성 뭐 연계 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네, 파리 평화협정. 이거는 바로 뭐예요? 1973년에 미군의 완전 철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봐. 베트남 전쟁에서 앞으로 60일 내에 미국은 군대 및 장비, 뭐 그다음에 군사 고문 등등등 싹 다 어떻게 한다? 꺼지겠다 그거야. 미군의 완전 철수 10월 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가보겠습니다. 북위 17도선의 경계로 해서 우선은 찢어져. 그리고 2년 내에 뭐 할 거야? 통일을 위한 선거 할 거야. 야 베트남도 남북으로 길잖아. 북위 17도선으로 딱 나눠가지고 야 위아래로 끝. 이게 지금 결국에는 베트남이 DMBM 푸우 전투, 북베트남이 DMBM 푸우 전투라는 걸 통해서 프랑스군을 격퇴하면서 그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나온 거야. 베트남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 2개 줬어요. 통킹만 사건 이후에 조인됩니까? 통킹만 사건이 미국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막 지상군 투입하고요. 북베트남에 대한 엄청난 폭격을 개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결국엔 1호부터 시작된 그 베트남 전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미군이 완전 철수하겠다 두 손 들고 나가고 그 이후에 75년에 전쟁이 끝나고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가는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아니고 통일을 위한 총선거 실시에 합의했지. 어떻게 합의했어? 2년 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55년도에 남베트남 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거부하죠. 나와보겠습니다. 닉슨 독트린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선생님 이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영향이라고 했죠. 닉슨 독트린 뭐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발표한 대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정책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앞으로 엔간하면 군사적인 개입 안 할 거다라는 거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긴 합니다만 73년도에 결국에는 미군의 완전 철수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1960년에 결성되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니은과 디귿이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갑니까? 니은 디귿 3번에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베트남 전쟁 지금 쭉 얘기하고 있잖아. 특히 지금 나와 관련된 그게 수능 특강에 그대로 있어요. 닉슨 독트린 발표 뭐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리 평화협정까지 가게 된다. 나오잖아. 그래서 10월달 학평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 제시문을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냈었어요. 정답은 요걸로. 그렇게 갔었죠. 베트남사의 핵심 내용들만 지금 다루고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나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인데요. 다 지금 뭔가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를 묻고 있어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관련된 국제회의래요. 하나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문제와 군비 축소가 중심 의제였고요. 실제로 일본군의 해군력을 좀 누르려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일본 견제 들어가요. 누구와 누구가? 미국과 영국이. 근데 동맹 아니었어요? 영국과 일본 동맹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커도 너무 컸어. 그래서 실제로 이 가회의, 무슨 회의야? 워싱턴 회의. 미국에서 열렸잖아. 워싱턴 회의고요. 1921년에서 1922년까지 가는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은요, 산둥반도의 이권을 다시금 어느 정도 되찾고 또 영토 보존과 주권은 유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일본 해군력이 확실하게 견제 들어가죠. 그래서 해군력 보유 아니면 군함 보유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견제 빡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중에 있었다는 거 이거 모평 학평에 계속해서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6.2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계속 나왔습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 9월 8일에 일본이 화려하게 주권을 회복하면서 짠! 미일 안전보장 조약, 미일 안보 조약도 같은 날 체결 빡! 근데 우린 전쟁 중이었고요. 실제로 일본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그 피해 당사국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죠. 우리, 북한 전쟁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타이완에까지 다 사실은 참가하지 못한 그게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강화조약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회의는 베르사유 조약 체결 이후에 개최되었다. 맞아요? 그치? 베르사유 조약이 뭔데?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의 마무리를 한 그 조약이죠. 그래서 늘 파리 강화 회의 19년, 20년, 워싱턴 회의 21년, 22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거의 기계적으로 이 부분은 공부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오케이.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줬어요? 이거는 파리 강화 회의죠. 왜 오사운동이 일어났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이 우리도 승전국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요구했던 21개조 요구 그거 철회해달라. 그랬는데 열강이 누구 편 들었어? 그때만 해도 일본 편 들었어.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 이 워싱턴 회의는 그럴 게 없지. 중국이 사실은 되찾을 걸 되찾잖아. 중국이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일본에 대한 견제지만 어쨌건 가능하잖아. 이거 아니고 디귿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강화 조약은 한국과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죠. 그래서 맨날 한 개로 나오는 거고요. 정답 맞고요. 리을 신헌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신헌법은 1946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헌법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절대 육해, 공군 어떤 식의 군 전력 보유하지 않겠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뭐를 쓰지 않겠다. 전쟁을 쓰지 않겠다. 이런 건데 46년입니다. 이거 51년 6.25 전쟁 중이잖아요. 한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뭐랑 뭐로 가요?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회의 이거잖요. 위에 봐. 영국과 미국이 일본 견제하는 거고요. 해군 군비 축소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중국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얻었어요. 그리고 일부가 철회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에 나온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데 1951년 9월 달이고요. 일본의 주권 회복,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게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했던 장면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잘 보세요. 피해국 불참 얘기 나오면서 이때 맨날 얘기를 하는 게 한국 얘기 하잖아요. 한국, 중국.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뭘로 간다?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는요. 현대사 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수능 완성에서 연계를 했습니다. 수능 완성 이게 80페이지에 55년 체제의 붕괴와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 필요 없고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어요. 이거 완벽하게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요. 야, 자민당이 많기는 많지. 근데 과반에 실패했어. 그래서 1993년에 드디어 1955년부터 93년까지 이루어졌던 55년 체제가 어떻게 된 거야? 붕괴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비자민당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1993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요. 55년 체제의 붕괴.
55년 체제가 이때 끝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사실은 바로 뭐로 갑니까? 93년 이후에 있었던 상황으로 가면 되는데, 야, 6월 민주항쟁 1987년이죠? 아니고요.天安문 사건 1989년이죠. 정치민주화를 요구했고 역시 군부에 의해서 진압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예, 우리 5.18 민주화운동이랑 같이 해서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요대 둘도 같이 87년, 89년이어서 민주화운동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죠. 미일 안보조약 개정입니다. 안보조약은 51년이지만 개정이에요.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올해 3월달, 작년 10월달 학평에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1960년입니다. 개정은 이때 있었죠. 그래서 안보투쟁이 상당했었다. 타이완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이거 뭐예요? 천수이벤, 민진당의 천수이벤 후보가 2000년에 정권을 교체하죠. 93년보다 늦었네. 이후 4번이 정답이고요. 도이머이 정책, 이거 10월달 학평에 나왔잖아. 뭐라고? 1986년에 도이머이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거 기치를 내걸고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게 도이머이 정책이었어요. 작년에도 사실 수능에 선지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번 문제는 결코 요 자료 막 분석할 거 없었죠? 예, 자민당이 과반 의석의 확보에 실패한 55년 체제의 붕괴다라는 것만 알면 93년도 바로 나오고요. 그 뒤에 선지도 사실은 좀 평이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수능 완성 연계 문제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능 20문제 같이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동아시아사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거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확실하게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빠진 문제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수능 본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예, 동아시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동아시아사 같이 외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EBS.